예, 현대문학사 2차 과제 피드백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학생은 발표자는 박용철의 시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작품약 우선 의례시단 총평이고요. 우리가 의례시단 총평에 대해서 교재에서도 살펴본 내용인데 이제 중간 제목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새로 우려는 노력, 긴기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의식적 탐구, 주로 모더니즘 시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의상사, 그죠? 의상사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고안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주로 형식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미지들, 좀 신기한 이미지들을 펼쳐 보이니까 그걸 의상사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과 같은 시를 쓸 우려가 있으니 새로운 고안을 해야 한다라는 데서 출발하면 의상사로의 길만 있을 뿐이다. 새로운 고안, 주로 이제 형식에 대한 고안이겠죠. 그래서 이제 박용철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출발점은 생리, 앞에 전자를 붙였습니다. 전생리. 그래서 이 길에는 두 가지 기로가 있다. 의양의 변화는 실용에 의존하는 바 있지만 신안의 대부분은 신기를 사랑하면서 남는다. 그 다음에 위대한 문학상 개혁자도 의식적으로 신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분의 필연에 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에서 출발하면 소위 말하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후자의 길로 가야 생리적 필연의 새로운 예술에 도달한다. 이것이 이제 박용철이 긴기림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설 이상의 시인데, 이것은 역시 임하의 변설로서의 시, 임하의 주장을 변설로서의 시로 보고 시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올여름 이후 임하 시의 시들을 보면 그 시대의 현실을 체험하는 한 개인이 정열과 감회의 엉터리를 표현하러 애쓴 것을 볼 수 있다. 엉얼인데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의 오타가 아니고 그 평론집 자체에 오타가 나서 이제 발표자가 그대로 이것을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변설에 거칠 것이 아니다. 체험이 절정에 도달한 순간에 언어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도 우리 교재를 통해서 얘기했죠. 체험과 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문장 하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의례시단 총평에서부터 박용철 비평의 핵심, 후기 비평의 핵심인 체험과 변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기본적으로 이 문장 하나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는 영혼, 이것은 정지용 유리창 1, 정확한 제목은 유리창 1인데 유리창에 대한 어떤 비평이 되겠습니다. 시를 이루는 원천인 감정, 영혼의 충동은 그 자체로 말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상태는 어떠한 형체에 태어나야, 즉 언어 표현의 과정을 거쳐야 표현을 달성한다. 이것이 이제 정지용의 시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교주의설의 허망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선택한 글은 다 우리 교재에서 공부한 그런 내용, 그런 평론들인데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는데, 기교를 기술로 환치해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기교주의 논쟁에서 기교주의라고 하는 그 명칭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논쟁이 오류에 빠졌다. 정확하게는 기교가 아니라 기술로 표현하자, 객관적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기술은 목적에 이르는 길이고 표현을 달성하기 위한 매제를 구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술 이전에, 즉 언어 이전에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충동, 무엇, 그죠? 이건 언어 이전의 것이고 나중에
박용철은 시적 변용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것을 선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시적이다. 시 이전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후의 것이죠. 그러니까 선시적인 것으로서의 충동 혹은 감정, 영감 이것도 중시하고 언어 표현의 과정도 중시하는, 즉 기술도 중시하는 그런 후기 비평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바로 이 글에서는 기술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저급한 공통 인식 능력의 뿌리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의 언어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감정과 시로 표현될 감정과 충동과 영감은 더 우월한 것이죠. 평소의 감정보다. 그러니까 우월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통상적인 상식적인 언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표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얘기를 이 글에서 하고 있죠. 기교주의 설의 허망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교주의 설의 허망이다. 그 논쟁은 우리가 용어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길로 빠졌다. 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4장, 5장까지 지금 이 발표자의 자기 나름의 의견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5장에 가면 충동에서 출발치 아니하는 시는 인간성을 배제한 그 인간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충동은 그죠? 역시 선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건축처럼 질서의 결과는 언어 표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래서 시인은 시보다 먼저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에 직면한다. 사람으로서 이것이 이제 선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의 길은 속인들의 인생의 길이라 칭하는 길에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기술은 일장의 논술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과 체험과 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때 이 기술이 언어 표현의 기술이고 나중에 변용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또 발전시키게 됩니다. 여기 따로 작품 분석과 해석이 따로 있네요. 페이지가 넘어가서 혼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발표자의 의견입니다. 종합하면 박용철은 시의 바람직한 출발점을 충동, 감정 등의 심리 현상으로 파악하고 합당한 표현을 찾는 착시고를 통해 언어적으로 결정되고 응축되어 시적 구성과 질서 가운데 성화되는 게 좋은 시라고 보았다. 출발점을 갖지 못하고 겉모습만 새로운 시 또는 출발점이 직설적으로 노출된 시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대체로 텍스트를 잘 요약하고 성실하게 압축했는데 자기 의견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 분량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마가 바라보는 현실과 시인 그리고 다양성의 무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마의 이 비평관에 나타나는 현실의 요소 그리고 시인의 요소, 큰 틀에서 가장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양성이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마 그런 전체적인 논지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서론 작가, 작품, 독자는 현실 속에 속한다.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작가, 작품, 독자와 현실의 요소는 소통한다. 그래서 이마의 실론에서 현실과 시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어떻게 소통하는지, 평론은 2개를 선정했는데 담천하의 시단 1년, 위대한 낭만적 정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작품이네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 현실관입니다. 이마가 바라보는 현실은 담천하의 시단 1년에서 35년 시단의 모습, 35년을 담천하라고 표현한 것은 우울했다. 그러니까 화창한 날씨가 아니다 이런 거죠. 1년 내내 장마가 졌다, 비가 왔다, 뭐 이런, 그래서 담천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 발표자가 말하는 대로 우울한 한 해였다. 34년에 2차 근거가 있었고 또 35년에는 카프 해상계를 제출하니까 이 전반적인 정세가 카프의 가장 리더였던 이마에게는 우울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문학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이마에게 35년은 위기와 같았다. 그래서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복고주의와 기교주의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이죠. 그죠? 그래서 복고주의와 기교주의를 비판하고 리얼리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주장이 이 전체적인 논지를 이루죠. 그 다음에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고전문학의 재현 및 고전부흥을 주장하며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시조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전부흥이라고 그러면서 이때 이 시대에 그래서 낭만주의는 리얼리즘과의 경쟁 속에서 주류로 취급받지 못하자 이 복고주의로 갔다. 그래서 미레르마의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이 비판적으로 복고주의는 태초부터 자기 모순에 빠진다. 뭐 이런 지금 이마의 주장입니다. 기교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부르주아 시의 현재적 모습이다. 이 부르주아라는 역시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죠. 그래서 문학계의 주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관찰자,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관찰한다는 거죠. 관조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감각을 노래한다. 그래서 기교를 중시한다. 지금 이런 비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림의 기교주의 비판에 이어서 이제 이 글이 기교주의 비판을 더 이제 자기 관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교주의란 무엇이냐? 사상성이 부재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회피하고, 관찰자로서 감각을 노래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림의 자기 비판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죠?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이 기교주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다음에 시인의 역할은 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과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인은 예술 가운데 가장 민첩한 시대 현실의 감지. 계속 이 시대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 현실을 감지한다는 것이고, 또 시인은 범숙한 인간으로부터 구별되는 이상적 인간에 가깝다. 이마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을 가졌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졌어요. 시인은 또 높은 명예를 유지한다. 명예와 자격은 그러나 항상 강조점은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의 본질을, 그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능력도 현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적 정신의 가장 대담한 대본자. 시대적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김기림이 계속 강조하는 시대 정신과 이마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용어는 똑같은 시대 정신인데, 그죠? 김기림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이마가 보는 시대 정신은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분모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근황은 지금 침체 35년경의 침체기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안녕만의 강동의 품을 극찬하면서 새로운 리얼리즘, 진실한 낭만주의를 사례를 구체적으로 든다는 거죠. 자, 이제 4장에 가서 다양성의 무시라는 것인데 아마 이 이마 비평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제외한 복고주의, 기교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근거에는 자신의 입장, 이때 취향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일종의 문학적 관점이나 입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다. 문학 장르나 작품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복고주의나 기교주의 비판을 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리얼리즘 문학이 복고주의와 기교주의보다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옹호하고자 하는 리얼리즘 문학의 장점을 제시하는 쪽으로 논지를 펼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나름의 이 발표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결론도 제시됐는데 이만은 30년대의 문학 환경에서 리얼리즘 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실론을 확립했다. 그리고 복고주의와 기교주의보다 리얼리즘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했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발표자입니다. 김기림 비평의 초기 모더니즘과 후기 기교주의 비판.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초기 모더니즘과 후기 기교주의 비판 됐어요. 이 제목은 약간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김기림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이 정확한 거죠. 초기 모더니즘, 후기 기교주의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상을 놓고 김기림은 물론 시기가 구분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초기의 그 모더니즘 시들을 초기 비평에서는 옹호했지만 후기 비평에 가면서 기교주의 비판을 하는 것은 대상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모더니즘과 후기 기교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김기림의 초기 비평에서는 모더니즘 시를 옹호했지만 김기림의 후기 비평으로 가면서 그것을 기교주의라고 비판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것은 이제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세 개의 지금 평론을 제시를 했는데 시의 모더니티, 시와 현실,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이 33년에 발표된 시의 모더니티와 36년에 발표된 시와 현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39년에 발표한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를 중심으로 이 발표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바로 여기에서 김기림의 그 비평적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지금 시의 모더니티를 발표할 때만 해도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입장이거든요. 34년경부터 35년에 주로 기교주의 비판을 자기 반성을 하게 되니까 시와 현실을 발표하는 36년에서는 그 30년부터 35년 즉 30년대 초반에 펼쳐진 자기가 포함된 모더니즘 시 운동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그죠? 평가를 합니다. 39년에 가면 더 뭡니까? 30년대 초반에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모더니즘 시 운동을 더 뭐예요?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39년에 발표한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는 한국 모더니즘 시 운동이 최초로 30년대 초에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을 역사적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관점이 39년의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평론이 지금 우리 발표자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 뭐 제목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제목에서 말하려는 의도는 내가 봤을 때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세 개의 평론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다른 김기림의 관점 변화를 한번 도출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실론에서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에서 모더니즘의 두 가지 경향, 이전의 두 가지 경향. 그러니까 바로 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가 39년에 이제 발표되는데 여기서 30년대 초반에 모더니즘 시 운동이 벌어지게 된 역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과 발생 근거와 그 과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전의 두 가지 경향은 로맨티시즘과 경향파였는데, 즉 간단히 얘기하면 낭만주의와 카프였는데, 그것이 각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서 모더니즘 시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39년에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 34년, 35년경에 자기 반성을 하던 것까지를 39년에서는 어떻게 다시 보느냐.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맨티시즘은 감동의 격동성, 그 다음에 과거 회귀적이다. 로맨티시즘은 일관되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향파와 카프 문학이 대두되었는데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그것은 편내용주의다. 그래서 새로운 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 편중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요약은 상당히 선명하긴 하지만 약간 단순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잘 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낭만주의는 감상적이다. 카프는 편내용주의다.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새로운 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는 그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시의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에서 비판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이 학생은 아마 공통점을 이렇게 주로 찾아서 이 세 편 속에서 찾아서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39년에 발표한 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라는 글에서는 관점이 어떻게 또 재구성됐는가, 어떤 또 객관적 관점으로 모더니즘 과거에 자기가 몸담았던 그 모더니즘 운동을 평가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34년경에 이것을 자기 반성을 한번 했잖아요. 그럼 39년에는 또 어떻게 지금 이 전체를 다시 돌아보는가. 일종의 지나온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발표자는 공통점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김기림이 주장하는 내용인지 여기서 좀 볼까요? 기교주의, 주지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는 특성으로 리듬과 이미지를 강조한다. 즉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를 강조하죠. 언어는 김기림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기하학적으로 생각한. 그래서 내가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라고 문제 설정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랬죠. 시를 이렇게 구성 요소로 봅니다. 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죠? 이미지는 회화적인 것이고, 음악, 이건 시간적인 것입니다.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것. 그 다음에 의미, 뜻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뭐예요? 이 구성 요소들을 다 결합을 하면 시 전체가 되는 거죠. 유기적 결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말의 가치, 그래서 언어의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말 그대로 낭만주의나 리얼리즘보다 조금 더 현대적인 그런 가치에
눈을 떴지만 그걸 역시 이 산술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의 언어가 의미와 음악 형태와 음악성이 결합이 되면 한편의 완성된 시가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우리 전체적인 시론이 그런 거잖아요. 형식에 치우쳤으니까 형식에다가 이제는 사상과 현실에 대한 관심과 그죠? 이념을 사상을 여기다가 결합시키면 전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정지용과 신석정, 김강균 등을 그리고 은의 청각적 가치와 시각적 이미지에 집중했고 정지용이요. 김강균은 이미지를 세련되게 이런 이제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명에 대한 탐구까지 보여주죠. 모더니즘적인 문학 이론에서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에서 센티멘탈리즘이 시인의 주관적 감정과 풍물을 노래했고 문명의 형태와 성격에 있어서도 불감정이었다. 그래서 문명을 이제는 현대 문명을 다뤄야 되니까 이 낭만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경량파 시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상당히 자세하고 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금 이 김기림의 세 편의 평론을 속에서 이걸 종합해서 어떤 관점들을 지금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 세 편의 평론을 선정한 것을 직관적으로 내가 이것이 33년, 36년, 39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세 편을 가지고 뭔가 2차 과제물을 한다면 이 초기 비평이 중기 비평과 후기 비평으로 가서 어떤 관점의 차이들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 중기 비평이 초기 비평의 자기 관점을 일종의 반성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면 이 후기 비평에서 이 모더니즘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다른 말로 하면 문학사가 되어버린 그 모더니즘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30년 초반에 모더니즘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의미 30년대 중반의 의미 이 다 역사적 의미지 영원 불변의 의미라는 건 없다는 것이 이제 김기림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이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도 영원한 게 아니고 리얼리즘도 영원한 게 아니겠죠. 그 역사적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김기림은 항상 그런 관점에서 서구 문학도 수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문학에서 우리 역사적 단계에서 한국 문학의 역사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성이 필요하다. 원시적 감각도 필요하다. 그죠? 기계에 대한 기계의 아름다움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평가하는 것은 그게 과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은 상당히 지금 좋은 발표문을 발표해 줬는데 이제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과제물을 더 발전시켜서 소논문도 쓸 수 있고 석사 논문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부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제물은 되풀이되는 역사, 그것에서 찾아보는 시사점 이랬는데 자, 무엇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시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발표자는 임하의 세태소설론, 통속소설론, 본격소설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작품을 선정한 것은 당시 소설들에 대해서 맹렬한 비평을 남겼다. 예. 또 오늘날의 한국 소설 경향, 흥미 위주의 소설들이 인기를 끌고 흥미가 없는 소설들은 사라지는 추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적 의미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호를 좀 우리 학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부호는 책이나 저서, 그러니까 논문들 혹은 평론들이 모아진 평론집, 저서, 책으로 나온 경우에 이 표시를 하죠. 지금 아마 이것은 세 개가 각각이 책이 아니고 평론 한 편 한 편 한 편이니까 이거 겸납표가 아니라 이거 하나짜리 표시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좋겠습니다.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자, 우선 이 세 편이 우리 이 발표자는 상당히 지금 임화 비평에서 중요한 소설론,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시론을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임화 평론가가 소설 비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세 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태소설론은 당대 한국 소설이 세태소설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통점은 사상성의 감퇴다 이랬습니다. 자, 기교주의 시를 비판하면서 사상을 방기하는 것이다. 방기라고 하는 것은 뭐 관심 없이 버려두는 것이죠. 방기하는 거. 그 맥락이나 비슷합니다.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풍속사죠. 풍속을 소설이 그려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태소설은 이 사상성, 이념 같은 것은 부족하죠. 이데올로기 같은 것은요. 그래서 이 사상성이 감퇴했다는 점을 들어서 일단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세태소설을 즐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발표자가 요즘 한국 소설도 그렇다는 관점에서 현재적 관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세태 묘사는 내성과 대비된다. 이 내성이 무슨 말이에요? 내면 묘사, 그죠? 인간의 내면 의식을 혹은 무의식 세계를 그려내는 것, 소설이. 크게 보면 세태 소설은 내성 소설과 대립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태 묘사는 내성과 대비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내성 소설이 내부로 파고드는 작가의 정신을 표현한다면 세태 묘사는 외부로 향하는 작가의 정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묘사하는 것 사이에 괴리. 자, 당시 작가들이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내성 묘사와 세태 묘사를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겠죠. 바로 이 괴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묘사하는 것 사이에 자기가 의도한 것과 실제로 글을 쓸 때 그것이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과 묘사되는 것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상당히 이것은 소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문학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걸 임화가 세태소설론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요소이죠. 그래서 창작 심리와 예술적 조화의 상실이다. 세태소설이 이 당대에 많이 쓰여지니까 그것을 왜 그럴까? 왜 세태소설이 지금 풍미하느냐? 이걸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발표자 말 맞다나 현재 한국의 소설도 어찌 보면 이 진지한 깊이 있는 인간 내면의 이 묘사를 하는 소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흥미 위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소설이 그 당대에 많이 창작되느냐, 독자의 수용과도 관련될 수 있죠. 그죠? 독자들이 그런 소설을 즐겨 읽으니까 그런 작품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필요한 그런 지금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마저 세태소설 자체를 작가의 한계를 드러내는 요소다. 결과적으로는 작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독자의 호응도도 연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한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내성과 묘사 사이에 교화를 그죠?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태소설의 작가들의 현실에 대한 악의를 표현하기 위해 소설을 이용한다. 자, 이런 식의 지금 세태소설입니다. 상당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자가. 그 다음 통속소설론인데요. 자, 이게 예술소설과 통속소설이 대립 개념입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이 개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요즘은 장르소설이라는 그죠?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순문학입니다. 순문학. 그 용어들도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보고 되짚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장르 소설 속에는 또 다양한 분파가 되죠. 분기가 됩니다. 뭐 SF 소설도 장르 소설이 될 수 있고, 또 로맨스 소설도 있고, 뭐 다양한 칙릭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세태 소설 혹은 통속 소설인데, 지금 이제 용어가 세태 소설에서 통속 소설로, 그래서 예술 소설과 대비되는 통속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통속 소설은, 그리고 전대의 대표 작가인 최독경과 당대의 대표적인 통속 소설 김말봉을 비교하기도 하고, 저자는 예술 소설이 자리를 위협받게 된 것은 신문 소설과 관련이 있다. 대체로 신문 소설은 이 예술 소설을 연재하지 않고 이게 연재고, 또 신문 독자들의 흥미를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신문 소설은 통속 소설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신문 소설이 다 사라졌지만 신문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갖고 있죠. 아마 이만은 그 원인을 여기에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점,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접근은 이제 이마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문이 기업화되고 상업성을 띠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물론 신문 소설이라는 장르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장편의 예술 소설들은 통속 소설화되는 그런 경향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작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진지한 순수 소설, 즉 예술 소설을 쓰는 작가가 신문 연재도 하면서 장편의 통속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지금 보여주는 작가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소설론입니다. 더 적극적이고 맹렬하다. 이 맹렬하다는 표현을 이 발표자는 잘 하는데, 아주 맹렬한 표현입니다. 당대 소설을 5년 전의 소설과 비교하면서 차이를 설명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거와의 비교는 좀 더 선명하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좋은 방법이죠. 비교를 하면 더 선명하게 현재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본격 소설과 고전적 소설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고전 소설과 본격 소설은 작가가 성격과 캐릭터입니다.
환경을 조화시키고, 이것은 인물이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인물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게다가 사상까지 표현하는 묘사와 표현의 하모니, 이 조화, 묘사와 표현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태소설과 통속소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그것이 부재한 이유는 바로 이런 기초가 부재하기 때문에 세태소설과 통속소설이 나왔다는 거죠. 예, 상당히 흥미있는 발표문입니다. 그리고 이마 비평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편의 비평을 이제 연속적으로 다루면서 당시 세태소설과 통속소설을 부정하고 본격 소설을 희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이마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평론입니다. 이 세 편이요. 그리고 이제 이마의 시각이 현 시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발표자는 흥미 위주의 소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웹소설. 요즘 이제 웹소설이라는 장르가 이제 또 등장했죠. 아까 얘기했던 장르 소설과 또 달리 이 웹소설은 어떤 매체, 그죠? 인터넷, 스마트폰 매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판되는 소설보다 이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발표되는 이 소설들이 대체적인 속성이 이제 이 세태소설, 통속소설의 맥락과 통하죠. 그래서 창의성이 줄어들고 뭐 그냥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는 정도로, 그래야 또 많은 독자 수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이마의 주장이 지금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발표문이었습니다. 자, 또 이만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마 비평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관성. 예, 과거, 미래, 현재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제 살펴보는 대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상관성. 예. 이마는 문학론에서 기존 프로문학과 비평에서 열렬히 외쳤던 시대성과 역사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하고 마르크스주의 해겔 변증법을 수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예. 자, 이것도 한번 흥미있는 관점인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마 후기 비평 중에서 르네상스와 신휴머니즘론, 자, 이게 앞에서도 다른 발표자의 글에서도 이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을 논의하는 이마의 관점이 한번 나왔었죠. 또 르네상스, 이하 이것은 르네상스라고 그냥 줄여서 말한다는 얘기고, 사실주의의 재인식, 그 다음에 이건 줄여서 사실주의, 역사, 문화, 문학 혹은 시대성이라는 것의 일각서, 이 세 편을 요약하고 이마의 시간관과 역사관을 연구한다. 예, 시간관과 역사관,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 예, 그리고 출처도 밝혔습니다. 이마문학예술전집, 소명출판사에서 나온 3권. 예, 이마의 전집도 지금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이 소명출판에서 나온 이 이마문학예술전집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라는 이 평론에서 다른 사상적 흐름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의 시간관을 내비친다. 예, 시간관을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르네상스와 신휴머니즘을 모두 비판하는데
당시 근대인에게 잊히지 않을 청춘의 역사로서 기능했으나 무엇이 르네상스의 산물만으로 타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자 근대인들은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신휴머니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와 신휴머니즘이 일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호성은 신휴머니즘이 인민 전체의 인생관과 세계관적 산물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마가 보기에는 르네상스의 뿌띠 부르주아적 성향을 그대로 답습한 고려한 방식이다. 예, 역시 여기는 인민 전체 뿌띠 부르주아 계급적 관점이 김호성에게도 이마에게도 작용하고 있죠. 이마가 볼 때는 신휴머니즘은 인민 전체가 아니라 뿌띠 부르주아적이다, 즉 프롤레타리아적 성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청은 개성과 인간성을 옹호를 주장했으나 자본주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이마는 보는 거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인간 해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정체성이 모호한 중간계급, 이게 뿌띠 부르주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뿌띠 부르주아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문화적으로는 휴머니즘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뿌띠 부르주아의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이 신휴머니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의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표자는 그것을 잘 지금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하고 있네요.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 속에서 개인이 개성과 자유를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즉 개인을 개성적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즉 개인으로 보기 위한 전제는 그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마를 비롯한 프로문학자들의 기본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신휴머니즘이 주장하는 개성 그리고 인간성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마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다. 이렇게 뿌띠 상업 자본주의 시기에 뿌띠 부르주아가 봉건 중세 사회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려고 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였기 때문에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사회의 속성도 그렇고 거기서 산출된 문화의 속성도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마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관을 알아봐야 될 텐데, 르네상스로의 복귀, 즉 가구로의 복귀를 꿈꾸는 신휴머니즘은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현실을 외면한다. 즉 가구 취향적이다, 그죠? 복고주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신휴머니즘은 시대착오적이다, 뭐 이런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마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이 평론에서 과거가 현재에 와서 환기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의 행위의 필요에 의해서 발화되는 것이지 단순히 복구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역사가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다. 이마와 같은 이제 리얼리즘론자들, 그리고 특히 카프 프로문학의 기본적인 이 역사관은 진보적 역사관,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진보된 사회가 와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죠.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 자체가 그러하죠. 그래서 근대 이후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종식되고 그 다음 단계 다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원시 뭡니까? 공산사회가 있었다라는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게 가설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그건 이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미래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다. 이렇게 지금 설정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관, 역사관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타주의와 배격도 여기서 발휘된다. 이마에게 르네상스는 현재 인민사회에 있어서 다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과거이다. 그죠? 예. 전 인류적 해방, 전 인류적 자각을 중심으로 타문화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은 이마의 초기 비평에서 강하게 드러났던 대타의식의 소산이다. 그렇죠. 대타의식의 소산은 이마 비평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주의의 재인식에서 이마는 프로문학이 리얼리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로맨티시즘과 휴머니즘을 서투른 창의의 소산이다 라고 배척하지만 자기 비판의 논점을 취한다는 거죠. 리얼리즘이 아무 곳에나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스스로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는, 그래서 디테일의 리얼리티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이 발표했던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는 이 낭만적 정신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수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사실주의 재인식에서는 제목이 그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이것을 스스로 자기 반성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때 너무 뭡니까? 과도하게 낭만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다시 이제 사실주의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외적 자기로의 기한인 파행적 리얼리즘이고, 두 경향인데 외적 자기로 기한하는 거 파행적 리얼리즘, 내적 자기로 기한인 주관주의.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소시민성의 프로문학이 소시민성에 굴복했다. 왜? 이 두 가지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 반성인데, 그래서 비판의 위치, 사실주의의 재인식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묘사로서의 의식, 이마에게 주체성은 예술적 실천을 근간으로 현실의 묘사로서의 의식이므로 리얼리즘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론인데, 역사, 문화, 문학은 후기 평론에서 정치, 역사, 문화 위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자신의 시간관과 역사관을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자연의 역사와 다른 인간의 역사를 사회사적 시간이다. 그래서 주체성을 갖춘 존재로서 과거는 현실성의 세계고 미래는 가능성의 세계이니까 과거는 완결되었고 현실성에 의해서 닫혀 있지만 미래는 가능성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으니까 열려 있다. 이런 지금 관점을 가지고 현재는 현실성과 가능성이 혼재된 시간이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과거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오는 이러한 과거와 미래의 가교 역할로 현재를 보는 그러한 시간관, 역사관 이런 것이 이 평론에 들어있다. 지금 이 발표문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이 세 편의 평론을 잘 요약하고 압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인데요. 이마에게 과거는 도구적 시간이고 미래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인데 현 존재인 인간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현실 인식과 참여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간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변증법적 역사 철학의 개념을 차용해 현재를 미래의 발판으로만 보았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적이다. 그런 미진한 점도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발표자의 의견입니다. 상당히 흥미있고 좋은 발표를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기림의 시의 세계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이거는 시를 발표문의 대상으로 삼은 것 같은데, 꿈꾸는 진주여 바다로 가자. 이건 작품 아닌가요? 시 작품 아닌가요? 이 학생은 지금 우리 2차 과제의 그 뭡니까? 속 특성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긴기림, 이마, 박영철의 비평문을 평론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지금 긴기림의 시를 대상으로, 바다가 등장하는 긴기림의 시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제물 성격을 잘 파악하고 과제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긴기림과 전체성이라는 제목인데요. 긴기림과 전체성. 한번 봅시다. 선정비평문 목록은 시의 모더니티,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 시와 현실. 대체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비평문 3편입니다. 전체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체성의 실론이라는 개념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뭔가 새로운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1차 과제든 2차 과제든,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과제물이 너무 넘치죠. 원래 과제물 2번, 시험 2번인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과제물로 대치되는 바람에 지금 4번의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제물의 이 장점을 잘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이걸 어떻게 해보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제도 속에서 좀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학습의 효과를 살리는 것은,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은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건 약간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습도 중요하죠. 학습을 토대로 그다음 자기 나름의 공부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제도 2번, 시험도 2번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데, 이제 과제의 장점은 뭘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과제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 이 피드백 하다 보면 교재와 수업 시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과제물을 작성한 학생이 있고, 아주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텍스트를 찾아가지고, 그죠? 과제물을 작성한 학생도 있고, 크게 그 둘로 나눠지는데, 다른 관점과 다른 텍스트로 찾는 거. 그래서 새로운 걸 자기 나름대로 해보는 거. 이게 과제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목과 선정한 비평문만 놓고 보면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첫 페이지를 제목과 목차를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쭉 피드백 해온 그 2차 과제물 전체를 둘로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역시 좋은 평가와 좋은 점수는 그 나름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텍스트를 선정해서 막 이렇게 해보는 거. 물론 수업 시간에 했던 텍스트를 또 선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교재와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과제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시의 모더니티, 낭만주의를 거부했고, 감상적 낭만주의, 격정적 표현주의, 눈물의 강요. 예, 이 문장이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인데요. 김기림의 문학관, 현실을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형식주의 혹은 기교주의를 배격하는 거, 그리고 비평이라는 문학 장르의 독자성, 이것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문학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인 언어에 집중하는 편현식주의,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한 감성, 이게 번역하면 원시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원초적인, 원시적인 감성을 시의 내용이 추구해야 될 길로 제시했지만 이것이 다른 감성과 정확히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두 글에서는 알 수 없다.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태도는 예시를 든 첫 비평문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예. 그래서 새로운 시가 전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청했다. 이제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와 현실, 세 번째 선정한 비평문입니다. 오늘의 시, 그죠? 그리고 오늘의 시는 특정한 형태의 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적 분류인 장시, 단시, 의미적 분류인 서정시, 철학적 시, 풍자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게 일종의 시를 유형별로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전체성을 지닌 시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한다. 이렇게 기교주의를 부정하고 편내용주의를 거부하고 내용과 기교의 통일을 통해 전체성의 실현을 요망한다. 예,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나름의 이제 의견을 여기서 제시했는데 김기림의 실용과 문학적 세계관은 결국 종합성이 강조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는 것, 그래서 전체성에 도달하는 것.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작품을 읽어내는 포괄적인 시야를 강조했다. 감성을 강조하고 감성을 강요하는 로맨티시즘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에 집중하는 기교주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의의가 있지만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이루어진 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은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참고 문헌도 이렇게 제시했는데, 내가 한 가지 우리 과제물에서 요구한 것은 내가 과제물 제시 블랙보드에 공지사항에 한 것은 이 과제물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용을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했기 때문에 물론 요약하는 부분은 텍스트를 읽고 요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참고 문헌에 이런 게 있죠. 이건 교재인데 이 참고 문헌은 텍스트 세 개의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군요. 예. 그러면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능하면 참고 도서를 활용하지 않고 텍스트만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라고 그랬고 텍스트 정리도 물론 텍스트를 정리하면 되니까 뭐 다른 2차 저서, 즉 뭐 논문이라든지 참고 도서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참고 문헌을 없이 하라는 것인데 이제 이 용어가 나와서 내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만 텍스트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직 한 분의 과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 자, 이마의 언어론과 문학의 적용. 자, 이마가 언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특이한 특색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데올로기, 당파성, 그죠? 사상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마의 비평의 특징인데 언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재와 수업 시간에 한번 공부한 내용인데 논쟁, 기교주의 논쟁을 통해서 아마 이마가 자기의 논리에서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교주의 논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계속 언어에 대해서 탐구한 그런 발표, 평론을 계속 제시하게 됩니다. 이 발표자의 발표문은 지금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의 마술성, 그죠? 그래서 말이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이제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언어에 일반적인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학과 언어 모두 인간의 사회적 생활의 산물이다. 그리고 언어와 문학과 그 왜 이것들이 가능케 하는 사유는 인간이 생물사 가운데서 생탄한 것이다.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문학을 통상적으로 실제하는 언어 이상의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언어에 대한 우월한 권리를 주게 된다. 예, 언어를 상당히 기본 원론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모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이론적 강점을 갖고 있는 비평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물론 김기림도 그렇고 이마도 그렇고 박영철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우리 한국 현대 비평에 뭐라 그럴까요? 초석을 정립을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한 학기 우리가 시에서 세 명의 시인을 다루었죠.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 특히 비평에서 이 세 사람 김기림, 이마, 박용철을 다룬 것은 한국 현대 비평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초를 정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아까 어떤 발표문은 지금도 그 세태소설, 통속소설, 본격소설이 지금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까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텍스트를 방학 때라도 지금 밑에 다 못 읽은 사람들은 김기림, 이마, 박영철의 텍스트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교재로 블랙보드에 제공한 것은 그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글 위주로 그죠? 골라서 다시 파일로 제시한 것이고 전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집 중에서도 비평문만 읽어봐도 됩니다. 일단은 그 안에는 문학론도 있고 다른 산문도 있고 다양합니다. 전집 안에는 그리고 이 세 명 다 시인이기 때문에 시도 그 안에 전집 안에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따로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도 읽어봐야 되겠죠. 김기림, 이마, 박용철은 시인으로서도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근대 시민계급의 문화적 지배 수립에서 민족국가 확립과 민족의 통일, 표준어의 확립을 성취하고자 했는데 이 통일은 시민의 계급적인 언어를 일반 국민의 형식으로 일반화시킨 게 불가하다.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이 언어에 대한 기초 이론들을 다 제시하고 있고 그걸 한국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도 나오죠. 가보경쟁 이후 조선어에 의한 문학 창작이 촉출되었고 신문학 작가들은 순조선어의 표현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 속에서 언어에 대한 그죠? 관점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자, 언어의 현실성. 자, 선택이나 정년이 작가의 사회적 위치나 개인적 취향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도 이 중요한 관점이죠. 언어는 선택되고 정년되는데 시나 소설에서 그것이 작가의 사회적 위치, 계급적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 지향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생활과 체험의 범위 안에서 그 언어가 소재 중에서 골라지니까 언어도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현실성이라는 이 의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은 한 개의 양면으로 관찰해야 되고 창작에 있어서 불가분해, 즉 내용과 형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 편중되면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을 통해서 이게 결합이 됩니까? 실천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하는 이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을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나 작가가 시를 쓸 때 그 언어를 통해서 내용과 형식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생각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이마가 세태소설, 통속소설 할 때 이게 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의도한 것과 묘사되는 것, 즉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창작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은 못하기 때문에 글로 아무리 그걸 메꾸려고 해도 창작으로 그게 쉽게 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이제 이마가 보는 관점인데, 그 형식과 내용이 왜 분리되는가의 관점인데, 그걸 종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한 거죠. 이때 실천은 단순히 시를 쓰는 창작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는 쓰는 것이죠. 그런데 시를 쓰는데 왜 그게 괴리가 생기느냐? 내용과 형식 사이에.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인이 열심히 시를 써도, 작가가 소설을 열심히 써도 그 실천이 부족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할 만한 어떤 요소인데, 김기림은 이거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죠. 박영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용과 형식의 종합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김기림, 이마, 박영철을 비교해 봐도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예술적 인식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가 기교주의 논쟁 이후에 자기의 비평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걸 평론으로 발표한 것들을 지금 중심으로 일관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발표자의 지금 발표문입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발표문이고, 분석 및 해석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질, 즉 아주 원론적인 이론적 기초부터 지금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공부가 이 평론들을 읽으면 공부가 되는데, 이만은 이런 언어의 특성이 문학에서 작용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원어와 문학어를 분리하면서 문학에 사용되는 언어가 권리와 청의를 부여한다. 예, 이렇게 또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피드백을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원래 이 기말고사 기간에는 수업이 없지만 현장 시험을 보는 경우에 수업이 없는 것이고, 우리 같이 과제물로 대체하는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중에 한 번은 수업을 하는 걸로 지금 학교에서 학사 일정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기말고사 기간인데 화요일 수업 한 번 더 하고 기말고사는 과제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한 번 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